한국 미사일 시스템 통합 그건 불가능해. 전투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한국의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하고 코웃음 쳤던 미국, 그 결정을 확신했던 최고의 엔지니어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몇 달 뒤 이상한 데이터가 포착됩니다. 아, 이 속도 말이 안 돼. 이건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위험해. 미사일 시스템 통합 기술 이전을 막았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정확한 무기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증명된 것은 하나, 기술을 막은 쪽이 틀렸고 막힌 쪽이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저는 미사일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미사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딱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버지니아주 회사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지만 그날 회의실 안 분위기는 전혀 계절답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쌓여 있었고 회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아이타르, 즉 국제무기 거래 규정 관련 정책 검토였죠. 저는 기술 검토 파트 담당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새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정확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KF-21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미사일 시스템 통합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왔네 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요청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비슷한 안건이 전에도 있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때마다 결론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요. 한국 안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무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타르 규정상 이 수준의 기술을 이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전략팀도 동의했어요. 일단 기술이 나가면 통제가 어렵다는 논리였죠. 제가 속한 기술팀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직접 발표 자료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이 수준의 시스템을 독자 통합할 단계가 아닙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박이 없었어요. 회의는 빠르게 마무리됐고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협력 요청 거절. 아무도 이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막으면 끝이다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한국은 그냥 기존에 쓰던 미사일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을 거라고요. 그게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 다른 길을 선택할 거라는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이후 3년간 제가 쌓아온 판단들을 모두 뒤집어 놓게 됩니다. 기술 이전 거절 이후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서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결정은 내려졌고 저는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처리 완료된 안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은 계속 쌓였어요.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저는 중동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는 날이 많았어요. 한국 얘기는 가끔 회의 중에 격가지로 나오는 정도였죠. KF-21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 한국 공군이 독자 무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요. 그때마다 저는 별 반응 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통합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전투기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항공전자 시스템과 무장관리 시스템이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기체 특성에 맞게 재설계돼야 하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지상시험을 거쳐야 하죠. 선진국들도 이 과정에서 수년씩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이 그걸 혼자 해낼 거라고 저는 솔직히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무렵 회사 내부에서 한 가지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방산 동향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자 무장 통합 가능성 낮음. 기존 수입 미사일 의존 지속 예상.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사실 그 보고서를 검토한 사람 중 일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 증가 추세를 보면 단순히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죠. 한 동료는 제게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에밀리,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 오만의 정점이었어요. 저는 속도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방향 자체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미사일에 계속 의존할 거라는 전제 위에 모든 판단을 쌓아 올린 거였죠.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듬해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유럽산 미사일이었어요. 그것도 통합 난이도로 악명 높은 미티어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식 웃었어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더니 아예 더 험한 길로 들어서다니 라고요. 그건 동정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미티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성능은 인정받은 무기였죠. 하지만 이 미사일이 까다로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합이 극도로 어렵다는 거였어요. 미티어는 램제트 엔진을 씁니다. 일반 고체 연료 미사일과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비행 중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연소시키는 방식이라 기체와 미사일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 훨씬 복잡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유도 알고리즘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짜야 하고요. 유럽에서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들도 통합 과정에서 수년씩 소요했어요. 타이푼 전투기에 처음 통합됐을 때도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죠. 그런 미사일을 한국이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국이 처음 만드는 전투기에 달겠다고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굳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건지. 우리 기술이 막혔다면 다른 미국산 미사일을 쓰면 됩니다. 더 익숙하고 더 검증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 마크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왜 미티어를 선택했을 것 같냐고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기술적 무리수를 두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미티어 통합은 KF-21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 무렵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열리는 항공우주 전시회에 출장을 다녀온 동료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거기서 유럽 방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기에 한국 관련해서 뭔가 들은 게 있냐고 했죠.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회의적이더라고요. 미티어를 KF-21에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분위기였다고요. 원 개발 컨소시엄 측에서도 기술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확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라는 생각이었어요. 세계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한국의 선택은 용감하지만 무모하다는 거였어요. 기술 격차를 감정으로 메우려는 시도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어요. 그때 한 가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아시아 미사일 시장 중기 전망 자료였어요. 한국 항목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티어 통합 프로젝트는 기술적 난도와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장기 지연 또는 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음. 시장 영향력 변화 없음 예상. 제출하면서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쓴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보고서가 나중에 제 책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달고서요.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어요. 유럽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에 납품할 미사일 업그레이드 건이었는데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은 한동안 제 시야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정보 분석팀 소속 동료였어요.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에밀리, 시간 되면 이거 한번 봐줘.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동아시아 방산 동향 월간 요약 자료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국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KF-21 미티어 통합 1단계 지상 시험 완료. 일정 대비 4개월 조기 달성.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4개월 조기. 말이 안 됐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무장 통합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반대죠.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당연한 분야예요. 유럽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분석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경로에서 교차 확인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단순 발표 자료가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확신하지 않았어요. 1단계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상시험은 실제 비행 환경과 다릅니다. 기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잘 연동되는지 보는 거예요. 변수가 훨씬 적죠. 실제 비행시험 그리고 실사격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1단계 통과가 전부가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동료였어요.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한국 KF-21 미티어 통합 관련해서 테스트 데이터 일부가 공개됐는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였어요. 비행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나온 유도, 정확도,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공개된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측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샘플이 너무 적다. 조건이 통제됐을 거다. 여러 가지 반론을 머릿속에 세워봤어요. 그런데 수치는 그냥 수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팀장에게 내부 분석을 요청했어요. 공식 절차였습니다. 외부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분석 요청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행 속도 및 초기 성능 수치가 기존 예측 모델과 유의미하게 차이남. 원인 분석 필요.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썼어요. 처음으로 그 단어를 공식 문서에 올렸습니다. 팀장은 제 요청서를 읽고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런 요청을 올리는 건 처음이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실패할 거라던 프로젝트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 3주 동안 일부러 한국 관련 자료를 멀리했어요. 괜히 선입견이 생길까 봐서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유였습니다. 결과가 두려웠던 겁니다. 보고서는 목요일 오후에 도착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문장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 기준, 한국 측 통합기술 수준은 초기 예측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함. 특히 유도 제어 알고리즘 영역에서 독자적 해결 방식 채택이 확인됨. 독자적 해결 방식.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미티어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램제트 엔진 특성에 맞는 유도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썼어요. 원 개발사의 기술 지원 없이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스스로 풀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유럽 쪽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 해법을 내놨다는 평가였어요. 독일의 한 항공공학 연구소 소속 엔지니어가 관련 컨퍼런스에서 한국 팀의 알고리즘 설계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 개발국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배우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자료만이 아니었어요.
공개된 논문, 컨퍼런스 발표 자료,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까지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뭔가 허점을 찾고 싶었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들은 일관됐어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들, 제가 내린 판단들, 제가 회의에서 했던 말들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봐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숫자가 말하면 따라가야 한다고요. 그 원칙을 지금 저 자신에게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모장을 꺼내 짧게 썼어요. 이건 진짜다. 5글자였습니다. 그걸 쓰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인정하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불편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사격 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4년 초봄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준비 중이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방산 협력 회의였는데 이틀 뒤 비행기였죠. 캐리어를 반쯤 챙겨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분석팀 동료 레이첼이었어요. 에밀리, 지금 자리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라고요. 레이첼은 짧게 말했어요. 한국이 실사격했어. 어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사격 시험이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지상시험도 아닌 실제 비행 환경에서 미티어를 발사한 겁니다. KF-21이 직접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데이터가 오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레이첼이 파일을 공유해줬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수치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발사 후 미사일 궤적 데이터 유도 과정에서의 수정 횟수, 표적 포착 시점, 최종 격추까지의 시간. 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도 정확도는 기준치를 넘었어요. 표적 포착 후 최종 격추까지의 과정이 교과서적으로 깔끔했습니다. 비행 중 알고리즘 수정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됐다는 뜻이었죠. 땜질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하네 라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년 가까이 제가 쌓아온 판단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조용했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거보다 더 잘 나왔어.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우리 시스템 기반이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식이었죠. 한국은 그걸 못 받은 대신 유럽산 미사일을 선택했고 거기에 자체 알고리즘을 얹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막은 게 한국의 발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바르샤바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팀장에게 메일을 썼어요. 현지 동료가 대신 참석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요. 이유는 짧게 썼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고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발표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모니터 앞에 혼자 남아서 그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틀린 게 있는지 찾고 싶었어요.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두운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주차장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풍경이었는데 그냥 바라봤어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이었죠. 2년 전 제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수준의 시스템을 독자 통합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확신에 차서 아무 의심 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실사격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는 좁아요.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과정을 내부에서 지켜봤습니다. 파문이 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처음엔 관심 정도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먼저 반응이 왔어요. KF-21에 관심을 보이던 몇몇 국가들이 미티어 통합 결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조합이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사실 자체가 달랐죠.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성능 좋은 기체에 성능 좋은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전부나 다름없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내부 영업팀에서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미국산 미사일 패키지 협상을 잠정 보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KF-21 미티어 조합 검토를 병행하기 위해서라고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잠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작은 규모였지만 방향이 보였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작은 방향 변화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처음엔 보류, 다음엔 비교 검토, 그 다음엔 계약 전환이에요. 팀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기별 시장 동향 점검이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엔 루틴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항목이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거 그냥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고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 저는 공식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어요. KF-21 미티어 조합의 시장 영향력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보고서를 썼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쓰면서 계속 불편했어요. 예전이었다면 이런 보고서를 쓰는데 감정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데이터 보고 분석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제 손으로 증명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문장 하나를 쓸 때마다 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용국이나 통제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 KF-21 미티어 조합은 기존 미국 주도 시장 구도의 실질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수출 성과에 따라 영향력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음. 제출하기 전에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독자 무장 통합 가능성 낮음, 시장 영향력 변화 없음 예상이라고 했던 그 문장이요.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팀장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잘 썼어, 에밀리. 근데 윗선에서 불편해할 것 같은데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게 맞았어요. 우리가 거절했던 결정이 결국 우리 시장 경쟁력에 구멍을 냈다는 얘기니까요. 그걸 내부 보고서로 공식화하는 건 누구도 반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써야 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대체제에서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던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우리 것보다 더 크게 열렸습니다. 거절이 경쟁력 상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전략기획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 보고용 내부 전략 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KF-21 사태를 종합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담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이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온 사람이니 적임자라는 거였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작성하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2년치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안건이 올라왔던 2022년 가을부터 실사격 결과가 나온 2024년 봄까지요. 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 정확히 짚어나갔어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보고서 서두에 저는 현황인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미티어 통합 과정에서 외부 기술 지원 없이 독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전 검증까지 완료했음. 이는 단일 무장 통합의 성공이 아니라 어떤 무기 체계든 독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 역량이 확보됐음을 의미함. 어떤 무기 체계든. 저는 그 부분을 쓰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티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번에 증명한 건 특정 미사일 통합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자체를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역량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기가 나와도 어떤 나라가 어떤 이유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한국은 스스로 길을 찾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막으려 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년 전 우리가 회의실에서 내린 결론, 우리가 막으면 끝이다라는 그 확신이요. 우리는 기술 하나를 막으면 한국의 가능성 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막으려던 건 기술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회사 주변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4월 초였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벤치에 잠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저는 데이터주의자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바뀌면 판단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건 데이터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문을 닫을 때마다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막힌 길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더 높은 벽을 넘었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앞서 있다는 확신, 그게 흔들린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쩌면 건강한 두려움이었어요. 잘못된 확신보다 불편한 의심이 났습니다. 오만한 판단보다 정직한 두려움이 났죠. 저는 2년의 시간을 돌아오는 데 썼어요. 다음 2년은 다르게 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셨나요? 그 순간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